안녕하세요. 차북차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 프롤로그.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처음에는 출판이라고 이름 달아도 창피하지 않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게으름에서 탈출한 지금도 할 일을 그럭저럭 해낼 뿐이지 빡센 삶과는 거리가 심하게 먼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뇌과학이나 심리학 이론도 잘 모르며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둬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게을러지는지,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내면서 생활 패턴이 망가지는지, 성실하게 살려고 시도를 하다가 왜 실패를 하는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진득거리는 감정을 느끼는지, 주변의 성실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 주제에 관해서라면 몇십 년간 게을렀던 제 삶을 참고로 남들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습관화된 게으름에서 벗어나 첫 발을 떼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차분히 읽어주시고 좋은 방법을 발견하신다면 꾸준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경험과 성향을 기반으로 쓴 주관적인 내용들이기에 각각의 방법이 모든 분께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에게 안 맞는 내용이라면 별로네 하고 과감하게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독자분들이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만성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떼시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걸어가길 바랄게요.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게으름을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게으름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히 내리고 가야 할 것 같네요. 네이버 사전부터 찾아볼까요? 게으르다. 형용사. 1번.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예.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어? 예문이 저를 상당히 아프게 때리네요. 언뜻 보기에는 꽤 합당한 정의 같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의문이 듭니다. 행동이 느려도 성실한 사람은 많이 있지 않나? 딱히 게으르지 않아도 많이들 일하기 싫어하지 않나?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실제적인 게으름을 규정짓기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에서 레이지맨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든 무료한 모습의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군요. 게으른 사람이 더 똑똑한 이유라는 희망적인 게시글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게으름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휴식과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게으름의 패턴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앞으로 사용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으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르다. 1번. 끝없이 미루기, 대충 해치우기, 신용만 하기 등의 패턴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는 사소한 일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번. 1번이 행동 패턴으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내적으로는 자기 비하, 자괴감, 무기력에 빠지는 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일을 처리하지 못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본인의 커리어를 쌓지 못하거나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분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 정의를 기반으로 게으름을 탈출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레벨 3. 고정 일과를 만들어야 움직인다. 작고 가벼운 목표는 왜 중요할까?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심히 살게 되었을까요?
공부, 운동, 직장일은 힘들기만 한데 그냥 하기 싫고 즐겁지 않아도 계속 참고 또 참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즉 유년기나 성장기의 주변 환경 또는 유전에 의해서 성실히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점점 강한 빈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거나, 즉 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혹은 여러 번 성공의 경험을 겪으면서 성취감이라는 내적인 동기를 찬찬히 쌓아온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성실히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은 성취감 쪽을 공략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취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할 일을 그날그날 해내는 데에서 오는 단기적인 성취감이 있습니다. 유익한 활동을 하며 자신이 점점 발전하는 데에서 오는 장기적인 성취감도 있고요. 혹은 시험 및 대회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오는 큰 성취감도 있지요. 위와 같은 다양한 성취감들을 얻으면서 전반적인 자존감, 자기 효능감과 자기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눈앞의 업무를 회피하고 단기적인 즐거움만 누리느라 말초적인 즐거움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고차원적인 보상인 성취감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초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와는 유전자부터 달라 보이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업무에서 성취감이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성취감을 직접 얻어보는 일을 반복하면 왜 열심히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고 가벼운 목표는 유치원생의 의지력을 가진 우리에게도 당장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작고 가벼운 목표 세우기. 아주 쉽습니다. 일단 우리는 초급 단계이니까 하자 하고 생각한 뒤 바로 실행되지 않는 목표면 뭐든 됩니다. 즉 무의식에서 바로 처리할 만큼 몸에 배지 않는 모든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톱 깎기, 퇴근하는 길에 구유 구매, 이불 개기 등 이런 것도 목표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하지만 유치원생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그 목표 자체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글자로 적어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체크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얻음으로써 선순환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계획해둔 목표를 다 하고 나면 빨간 펜으로 체크하여 마쳤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솔직히 위 목표는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목표죠. 하지만 다 하고 나면 아주 소소하지만 분명한 성취감이 생기고 또 오늘 하루 일단 뭔가 계획해서 해냈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물론 큰 성취감을 느끼면 더더욱 좋지만 큰 성취감은 빅 태스크를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에 해낼 만한 역량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성인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작은 성취감들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정기적인 목표 설정하기. 위에서 말했던 것은 게임으로 치면 다람쥐 고기 10개 모으기 같은 일시적인 서브 퀘스트입니다. 물론 다람쥐 고기 모으기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규 퀘스트입니다. 매일 혹은 일정 주기로 달성하면 좋을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보세요. 차차 삶의 균형이 잡히고 어설프게나마 체계가 잡힙니다. 추천할 만한 목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밥 먹고 비타민 먹기, 책 5페이지 읽기, 나갔다 와서 옷 걸기, 자기 전 책상 정리, 스쿼트 20회. 이건 역시 적절한 양식에 기록해주세요. 구글에서 헤빗메이커 양식을 검색해 인쇄해 사용해도 좋고 습관 만들기를 검색해 나오는 앱을 이용해도 좋고 리훈의 작심 한 달 등의 기능성 메모지를 써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실행 여부를 체크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정규 퀘스트들을 해내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매일의 고정 일과가 북엔드 역할을 해주어 하루가 균형 잡히고 주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책장, 즉 하루 동안의 시간에 북엔드, 고정 일과가 하나도 없으면 책들이, 즉 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러집니다. 북엔드를 하나둘 세워두면 그 사이에서 책들이 균형을 잡고 일어서죠. 주기적인 목표를 실행하며 자신의 생활을 최적화하다 보면 결국 같은 일과는 일정한 시간대에 실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불 개기는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먹기는 아침 먹고 나서, 필사하기는 오후 3시쯤, 책상 정리는 자기 전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고정된 일과는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나눠주는 구획이 되고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대의 할 일을 기준으로 여러 일과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게 되고요.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가볍고 정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취감과 함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더욱 쉽게 해줍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이루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 간소하게 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저도 대학 입시를 마치고 무기력감에 갇혀 살았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밤을 새서 게임을 하고 잠자기에 바쁜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는 대학 입시를 마치고 마음 편하게 노는데도 무기력감과 허무함이 들어 오히려 인생의 목표의식을 잃었습니다.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지우고 지키지 못해 좌절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못 지키고 포기한 이유는 역시 너무 큰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크게 잡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성취감으로 이어지기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때의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결국 여행으로 겨우 마음을 환기한 척 지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떤 점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번아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한 목표부터 해봅시다. 물론 해보면서 지키지 못하는 계획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면 아직은 간소화해본 계획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그럼 더 쉬운 목표로 대체를 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자신의 능력을 낮춰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제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계획을 지키지 못한 나날을 이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저라도 지금은 북튜버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레벨 5. 변화는 옷 3바구니를 버리면서 시작됐다. 필요한 물건만 남긴 후의 변화. 1. 정리가 쉬워진다. 정리가 쉬워진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옷, 화장품, 욕실 용품을 줄이고 난 뒤였습니다. 옷은 큰 빨래바구니로 거의 3바구니 이상 처분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정리합니다. 화장품 또한 제가 필요하지 않은 충동적으로 산 것들을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옷장에 빈 공간이 있기에 옷을 다시 걸 때 에너지가 적게 들고 아무리 외출 전에 난리를 쳐도 화장대가 항상 깔끔하고 욕실을 청소할 때도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등을 바닥에서 치우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탄력을 받아 서랍의 잡화들도 대충 정리하고 나니 서랍을 열면 들어있는 물건들이 한눈에 보였고 역으로 어떤 물건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이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 찾는 시간도 현격히 줄었고 물건을 찾으면서 주변을 들쑤셔 놓을 필요도 없으니 주변이 깔끔하고 또한 서랍에 여백이 많기에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놓는 일도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청소, 정리를 한 번 할 때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었기에 청소, 정리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도 많이 사라져 차일피일 미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미루고 귀찮아하는 데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었죠. 2번. 일상이 정돈된다. 활용 빈도가 극히 낮던 가방들을 다 버리고 나니 외출 시에 어떤 가방을 매야 할지 선택지가 확 줄었습니다. 또한 화장을 할 때도 내가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집어내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옷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조합의 수가 줄어드니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던 스트레스도 감소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택지의 개수를 줄이니 외출 준비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간 선택에 들여왔던 에너지와 스트레스도 확 줄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3번. 자신을 잘 알게 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걸 다 버리는 과정은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소비 방식을 자신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직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지품 일체를 두고 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정도의 물건만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 정도 물건만 가지고도 수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았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소비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다 버리는 과정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 쓰지만 어쨌든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물건을 버릴 때 아깝다는 생각과 심리적 거부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잘 쓸 수 있을까? 또 버리진 않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중고장터에 팔아본다면 이렇게 헐값에 팔리고 쓸모도 없는 물건을 위해 내가 거금을 들였는가? 하고 소비 자체에 회의감이 좀 들 겁니다. 4번. 생산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필요한 것만 남긴 후 그동안 저는 1번, 2번, 3번, 즉 물건을 구매하고 정리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에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보일 때마다 정리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건을 그때그때 제자리에 두지 못하고 산처럼 쌓인 이후에 느끼는 압박감, 방만 치우고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방도 못 치우고 할 일도 못하며 보냈던 시간들, 외출 시에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서 낭비한 시간과 그 때문에 지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떨어진 신뢰도, 필요도 하지 않는 물건을 찾아보고 비교를 하면서 충동구매를 하는데 드는 에너지 등등, 그런 자잘하고 비생산적인 에너지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신적 낭비가 사라지고 나니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책상이 항상 깔끔하니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기가 쉬워졌고 눈에 보이는 자잘한 물건이 없으니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앞에서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계획조차 할 힘이 없다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방을 청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변의 공간이 트여 있어야 내 마음도 덩달아 아이디어나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게 되지요. 몇 년 전엔 제 공간이 항상 지저분했었습니다. 제 공간이 지저분할 때 정신도 맑아지지 않고 항상 침울했습니다. 그때는 제 방이 지저분해서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지만 언젠가부터 청소를 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꼈었지만 또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었죠.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방 청소를 좀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아직은 방 청소를 항상 깨끗하게는 하지 못하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컴퓨터 파일들이 지저분하다면 한번 청소를 하면서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동으로 앞으로의 생산성과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